이겁니다. 우리가 성격이 고든 사람들 있잖아요. 강직한 사람들. 그분들을 무슨 쪽 같다 이렇게 하죠. 그 대쪽 같다 그러죠. 대쪽 같다. 틀림이 없다. 그 대나무를 얘기하는 대쪽인데 대나무가 처음에 나올 때요. 이렇게 처음에 싹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이 아시죠? 죽순이야, 죽순. 죽순이라고 그래. 죽순이 딱 올라와요. 근데 이 죽순 상태로 얼마 동안 나와 있냐면 4년 동안 나와 있어요. 더 올라가지 않아요. 진짜적으로 가짜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진짜. 이렇게 딱 올라오면 요만한 죽순 상태로 4년 동안 있어요. 더 커지지 않고. 그리고 나서 5년째 될 때 얘가 25m를 자라요. 1년 만에. 근데 그걸 딱 분석을 해보면 1년 동안 자라는 게 아니래요. 3개월 만에 25m를 큰답니다. 그래서 우리 우후 죽순이라고 그러죠. 비 온 뒤에 죽순질이 쫙 솟아오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분석해보면 하루에 45cm나 자란대요. 근데 왜 대나무가 1년 만에 3개월 만에 25m를 크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이런 상태로 죽순 상태로 나와 있을까요?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4년 동안 그냥 땅속에서 묻혀 있었던 게 아니라 순식간에 25m를 키우니까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넘어지잖아요. 4년 동안 뿌리를 더 깊게 심는답니다. 근데 멀리 갈 때는 얼마까지 가냐면 대나무 뿌리가 200m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옆에 마을까지 가는 거예요. 마을까지. 4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야. 돌을 피하고 땅을 뚫고 흙을 뚫고 쫙 완전히 준비가 되면 그때 3개월 만에 25m를 키운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그분들은 한 번에 재수가 좋아서 인생의 성공의 키를 움켜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컸어요? 오래가는 거 못 봅니다. 바로 넘어져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두 분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이 두 분 다 대나무와 관련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첫 번째 강의하실 분은 우리를 그 사군자라고 그러죠? 사군자 뭐예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요 네 가지로 풀어주면서 우리의 성격 같은 거를 분석해주는 분을 처음 강사분으로 모실 겁니다. 자, 김종구 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볼까요? 혹시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습니까? 네, 자기하고 다르게 생겨서 혹시 기분이 나쁩니까? 네, 그러지 않죠. 우리 사람은 다 얼굴이 다르죠? 네. 근데 오늘은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성격도 이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얼굴은 우리가 쳐다보니까 구분이 되죠? 네. 그런데 성격은 잘 안 보이니까 구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얼굴이 못생겨서 나 이혼 안 한다. 뭐 이런 사람 봤습니까? 나 당신이 나하고 다르게 생겨서 같이 못 살겠어. 이혼 소송 내야 되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격 문제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알면 이 갈등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데이비드 컷이라는 사람인데 이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4가지 기질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격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격이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4가지 기질 이론을 보면 뭐 보호자 기질, 예술가, 이상가, 합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군자를 이렇게 접목해서 오늘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군자 다 아십니까? 네. 똑똑하시군요. 자, 그러면 사군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군자 그림을 보니까 다 그림이 다르죠? 네.
어떤 그림이 가장 예쁘게 생겼습니까? 각자 마음에 드는 게 다른 모이다, 그죠? 가장 단순하면서도 멋있는 게 있죠. 뭔가요? 예, 난초죠. 난초는 가닥이 몇 가닥 안 되지만 아주 멋있습니다. 난초를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인생,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난초 기질을 닮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삽니다. 행복하게 살거든요. 폼생폼사. 거울 앞에만 있습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어요. 집에 가보면 더럽습니다. 자기 옷만 깨끗하게 입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고자 중에 딱 보니까 뭔가 고생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죠. 굉장히 많이 뒤틀려 있고 고생을 하고 부르져 있죠. 매화를 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성실해요.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고생하면서 재미없게 살고 싶습니까? 재미있게 사는데 대충 살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 마음에 드세요? 둘 다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면 뒤로 가볼까요? 꽃이 중요한 거 있죠? 사고자 중에? 꽃을 크게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네, 국화죠. 국화는 꽃을 중요시합니다. 꽃을 보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행복해지죠? 네, 꽃 보면 향기 맡으면서 향기롭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게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칭찬이죠. 누군지 모르지만 똑똑하네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우유부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또 사고자 중에 보니까 굉장히 강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강직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대나무죠. 예, 대쪽 같다 그런 이야기 하죠.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독한 이야기를 잘합니다. 좀 상처를 잘 주는 그런 이야기를 잘하죠. 자,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장점도 있고 뭔가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질이라는 것을 잘 보면 긍정적으로 잘 드러내면 굉장히 좋지만 또 이거 잘못 쓰면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걸 군자라고 불렀습니다. 매화도 군자고 난초도 군자고 국화도 군자고 대나무도 군자인 거죠. 근데 우리가 군자의 성품을 잘 드러내려면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화부터 좀 볼까요? 이 김홍도 선생님이 그린 매화 그림인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딱 보니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는 느낌이 들죠?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감이 잡힙니까? 네. 이 정도 되면 죽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못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있어서. 뭐 억울해서 못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화는 특징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사군자 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매화나무에서 뭐가 열리나요? 매실. 매실이 열리죠. 매실이 매화 나무에서 열렸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매실은 굉장히 많이 열리죠. 매실이 보통 언제 따나요? 5월 말, 6월 초에 따죠. 그게 이제 봄의 끝자락이거든요. 봄이 끝나기 전에 매실을 수확한다고요. 빨리 수확하죠. 그러니까 매화가 꽃을 언제 피우나요? 초봄, 이른 봄, 늦은 겨울. 그때 꽃을 피우죠. 그때 매화가 꽃을 피우니까
그때는 춥잖아요? 간혹 눈이 내리죠? 눈 맞은 매화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중매라고 이야기하죠. 찬바람과 그 찬 눈을 맞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빨리 펴서 고생을 했을까요? 열매를 빨리 맺으려고. 그래서 매화를 닮은 사람들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부지런하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내려고. 봄은 짧거든요. 봄이 끝나기 전에 열매를 딱 맺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를 닮은 사람들은 무엇에 민감하냐면 마감 시간에 민감해요. 정해진 봄 안에 딱 열매가 나와야지. 그거 안 나오면 열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에 민감하니까 누굴 싫어하겠어요? 늦는 사람들.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그때까지 해가 져 오기로 했는데 안 해오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 기질이 살다가 보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나의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 불쌍해.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너무 고생하고 살았구나.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돈을 챙겨서 집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팍 접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깨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매화 기질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즐기는 걸 배워야 되겠죠. 기분 좋게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혹시 나는 매화 기질을 본받은 좀 닮은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매화 기질을 보면 자녀들을 잘 키우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범성으로 키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자녀를 즐거워하는 부분에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를 보면 안아주고 같이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데 보자마자 너 숙제 다 했냐? 할 거 다 했어? 뭐 이래 체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매화 기질을 본받은 사람들은 좀 열심히 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화 기질의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잘 보면 계획을 세워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앞에 서서 솔선수범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배짱이들 보면 눈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화 기질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난초 한번 가볼까요? 난초는 그린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친다고 이야기하나요? 한 번에 이렇게 그리니까 뿌리 끝에서 이 끝까지. 그죠? 그래서 난초 기질이 인생 한 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한 번에 하게 좋아하죠. 난초는 원래 어디서 사나요? 바위텀이나 나무 그늘에 살죠? 근데 예쁘니까 사람들이 파서 어디다 옮겨 심습니까? 화분에 옮겨 심죠. 난초가 잘 살던가요? 좀 잘 죽죠? 왜? 구속이 되기 때문에. 난초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난초를 구속하면 잘 죽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구속할까요? 그렇죠. 매화들이 많이 구속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할 대나무들 아주 구속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난초가 말라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난초들이 가출하죠.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난초들이 많습니다. 난초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뭐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속이 너무 싫다는 거죠. 가는 기질입니다. 난초 기질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이 여름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계절의 특징이 뭡니까? 좀 뜨겁죠. 더운 지방 사람들이 대체로 어떠나요? 열정이 있지만 좀 게으르지 않나요? 그래서 난초 기질이 놀 때는 열정적이지만 재밌는 거 할 때는 열정적이지만 좀 게으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술가 기질을 보면 좀 놀다가 한 번에 쫙 몰아치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놀다가 술 한잔하고 한 번에 쫙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게 난초들입니다. 그러면 난초 기질은 자유가 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탕이 되겠죠. 그래서 난초 기질은 이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자유롭게 참 잘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 절제가 안 돼서 방탕한 삶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화를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는지는 좀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화 축제 가면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죠? 네.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죠. 철사줄로 매어서 가위로 자르면 자기 모양을 어떻게 해줍니까? 바꿔주죠. 왜 그럴까요? 맞춰주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국화를 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잘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잘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국화 기질입니다. 국화가 언제 핍니까? 어떤 가을에 피죠? 똑똑하시네. 늦은 가을에 피죠. 그래서 오상고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리가 내릴 때 국화가 피거든요. 서리가 내리면 모든 식물은 말라버리죠. 그런데도 국화는 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국화가? 추운데. 똑똑하시네. 우리 선조들이 국화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화는 다른 꽃들과 경쟁하거나 다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꽃들이 다 지고 나서 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등을 싫어하는 거죠. 싸움을 싫어하는 기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자기 모양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사람일까요? 왜요? 잘 맞춰주는데? 여기 맞춰주고 여기 맞춰주고 여기 맞춰주고 여기 맞춰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둥이에요. 자기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국화가 나중에 헷갈려요.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국화가 보면 가장 꽃이 다양하죠. 노란 국화도 있고 흰색 국화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국화는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나의 진정한 모습이 뭘까? 그래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노래를 불렀죠, 국화 기질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국화를 또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죽음 앞에 바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국화 기질이 의미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화는 자기를 하트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는 외계인 같은데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나무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나무는 특징이 뭔가요? 곧죠. 강직합니다. 잘 부러지지 않죠. 항상 푸르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기질이 가장 목표지향적인 그런 모습이죠. 대나무 기질은 강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설득하기 힘들어요.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설득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강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나무 기질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어렵죠. 특히 국화 기질은 좀 잘 안 됩니다.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 당하고 오죠. 대나무를 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야 되죠. 정교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쪼갠다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분석하는 거죠.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분석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원자, 분자 쪼개고 DNA 쪼개고 연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어디 가면 많이 있죠? 각종 연구소가 많이 있죠.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많고.
대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가 엄청 멀리 나간다 그랬죠?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탱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죠. 그래서 이 대나무 기질이 지적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죠. 책을 많이 보는 그런 기질입니다. 아까 우죽순이라고 이야기했죠. 성장이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대나무 기질 어릴 때 보면 글을 빨리 깨우쳐요. 숫자도 빨리 깨우치고. 그래서 우리 천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의심을 들게 만드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논리적이니까 100분 토론, 끝장 토론 이런 데 노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제 대나무 기질이죠. 자신을 이제 독수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높이 날고 멀리 보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 다 노 해도 나는 yes 할 수 있다. 팔짱 딱 끼고 콧대 딱 높여서 무시하는 거죠. 아, 바보 같은 것들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닮은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봤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매화는 봄을 닮았거든요. 봄에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죠. 한 해 농사를 준비하죠. 그때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해 농사 망치겠죠? 그래서 매화 기질의 사람들은 좋으나 싫으나 일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뭘 놓치기 쉽다 그랬죠? 인생을 즐기는 것이 놓치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매화 기질은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가장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기질이 난초였죠. 그래서 매화는 난초를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봄은 여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여름 기질이 난초 기질은 즐겁게 사는데 이 자유가 과하면 방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하죠. 이 절제를 잘하려면 이 여름 기질의 난초는 가을 기질은 국화를 본받아야 됩니다. 국화는 아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했죠. 그래서 국화를 본받을 때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의미 없는 그런 삶에 자신을 투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화는 관계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국화는 대나무를 개발해서 논리적인 그런 체계를 세워야만 이 국화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 역시 매화를 개발해야만 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매화의 그 결과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매화 기질이 난초 기질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존중 안 하니까 그렇게 군자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존중하고 닮아가야 되겠죠?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구 소장님한테 기질을 4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쭉 들었잖아요. 제가 앉아서 쭉 들으니까 그거를 느꼈어요. 하나가. 야, 4가지가 다 우리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없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조화라는 게 중요하겠구나.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 이런 조화 속에서 화합을 하고 살아가야지. 성격이 사실은 틀린 건 없다고 그래요. 뭐 할 뿐이다? 다를 뿐이다라고 그러죠. 틀린다라고 인정하면 늘 갈등만 생기는 거죠. 다를 뿐이다?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조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의를 해주실 분은 인생을 바꾸는 목적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건데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오늘 2분의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와 관련된? 대나무. 이 두 번째 분은 대나무의 무슨 정신이냐면 오래도록 준비하는 정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한번 풀어주실 겁니다. 자, 전미옥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저 웃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쩐지 뒤를 돌아보면 헛헛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본인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요, 인생을 정말 바꿀 수도 있는 목적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목적으로 떠나는 행복한 여행,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올해가 2014년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20년 후가 되면 60대 후반이 되어서 아마 안티에이징 기술이 발달돼서 이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보면 주름살 하나 없이 동안으로 살게 될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원작자이고 미국의 미래학자인 피터 슈어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습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그 모습 그대로 늙지도 않고 120살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오래도록 사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미래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20대들은 아마도 150살까지 살게 될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너네는 걱정하지 마, 오래도록 어떻게 보면 꿈을 찾고 15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100살 넘도록 일해야 된단다. 그러면 역시 와 끔찍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는 어떤 꿈이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영화 싱글즈라는 데에서는요, 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지금 내 나이 29, 그런데 나는 꿈이 없어. 27살 때는 얼른 과장이 되는 게 꿈이었고, 23살 때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고, 20살 때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고, 19살 때는 대학에 붙기만 하면 소원이 없었는데 나는 지금 꿈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또 많이 만나요. 취업을 앞둔 친구들에게 취업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요, 선생님 취업도 안 됐는데 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취업한 다음에는 승진만 하고 나오면, 이러다 보면은요, 나중에 나 다시 돌아갈래, 나 꿈을 향해서 찾고 싶어, 이런 이제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몇 살까지 살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몇 살 남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95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나이는요, 50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녀 평균으로 해서 80세를 넘었어요. 81세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경제 수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로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이 나이, 경제 수명. 근데 이 경제 수명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5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주된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정년은요, 40대 후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대학생들도 취업을 하면서 4학년은 졸업 안 하고요, 5학년, 6학년들이 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회사에 들어오는데 불과 20년 정도도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그만둬야 된다 생각하니까 정말 암담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고 있는 나이가 70세까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나이는 지금 기준으로는 81세지만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끈히 100살 이상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20대부터 현재 시점으로는 대략 50년 정도를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경제 수명 2050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거는요, 2050이라는 게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20대부터 시작해서 대략 70살까지 50년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20대와 50대는 막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취업 시장에서도 20대는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를 위해서 아직 우리 아이들 결혼 안 했고 취업 안 했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습니다. 재취업 시장에서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50년이지만 사실 내가 50대일지라도 앞으로 20년 남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또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적어도 내 나이에 비해서 20대부터 50년을 일을 하는 경제 수명을 어떻게 하면 늘려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도 새롭게 미래 경영이라는 걸 하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새롭게 좀 디자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리디자인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리더들이 이야기합니다. 책을 통해서 기회를 얻었고 희망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도서 시장을 놓고 보면은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글을 창조한 이래로 계속 불황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은 책을 사서 읽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구매를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리더들도 얘기합니다. 책을 통해서 인생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도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을 통한 인생 경영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예요. 버트런트 러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렸을 때 나에게 독서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때는 저의 그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한 오프라 윈프리도 얘기합니다. 사실 오프라 윈프리는요, 흑인 있고 가난했고 뚱뚱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혼모이기도 했고요. 예, 사생아이기도 했어요, 본인도. 근데 그런 그녀가 얘기합니다. 그런 게 뭐가 어쨌다고? So what? 그게 뭐가 어쨌다고?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을 이끈 것은 바로 책의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인생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세상이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책은 희망으로 가는 열린 문이었고요. 그녀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책에서 이렇게 길을 찾았고 또 그리고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 우리로 하면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고요. 지금은 이제 기부 활동을 하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인데 세계 최고의 자산가도 얘기합니다. 우리 동료의 도서관에서 나는 정말 길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가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또 살아가고 계시죠. 또 이제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10대 때 이미 2만 권의 책을 읽었고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에도 90이 넘도록 돌아가실 때까지 저술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3년에서 5년마다 한 분야를 정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이걸 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일에 트레이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이 책으로 알려진 호아킴 대 포사다라는 분이 책을 내셨는데 이게 이제 난쟁이 피터라는 책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주인공이 피터, 그러니까 난쟁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얼굴도 못생겼어요. 예,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거기다 가난하고 게다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서 욱하는 걸, 버럭하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욕의 택시 운전 기사에서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가 되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길을 인도해준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멘토와 같은 선생님이 책을 읽어라. 그리고 책을 읽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독서 노트를 쓰게 하거든요. 피터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책이라는 게, 독서라는 게 일종의 숨은 그림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행간을 계속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고 어느 순간 책을 읽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마법과 같은 단어, 그리고 내가 요즘 관심 있는 단어들이 나랑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울컥하기도 하고 감동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독서 노트를 통해서 적었다는 겁니다. 성공의 법칙 뭐냐면 적자 생존 아시죠? 적어야 산다. 적었다라는 거 열심히 적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독서 노트를 만들어서 열심히 나의 생각을 이제 적으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피터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목적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태어난 날이요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태어나서 그러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잘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나의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보세요. 키도 작고요. 제 몸매는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통통해서 뚱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이어트는 평생의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거 한 가지는 있는데 그게 바로 저에게는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문학소녀로 살았고요. 저 대학은 문예창 작가를 갖고 직업적으로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일을 했고 두 번째 직장은 대기업 홍보실에서 이 사보라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신문사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매체도 신문, 잡지, 책을 만드는 경험을 또 두루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을 통해서 저는 열심히 글을 쓰다 보니까 작가가 되었습니다.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책이 나오면은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홍보를 하느라고 제 지인들에게 홍보 문구를 쫙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 후배가, 가장 친한 후배가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선배는 나의 길이야. 그러니까 이 길을 먼저 가서 멋지게 깨끗하게 잘 닦아주기를 바란다. 한밤중에 메일을 보냈는데 저도 한밤중에 그 메일을 읽고 난 다음에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아, 이것은 나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제가 첫 책이 성공하는 여성의 자기경영 노트라는 책이었어요. 후배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았던 책인데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폼생폼사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게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공수표를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약간 폼나는 일을 좋아하더라고요. 이왕이면 폼나는 일, 명예롭고 명분 있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자문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면서 연극도 해서 매년 연극 무대에도 쓰고 있고 제 노래도 만들어서 아마추어 가수로 또 노래도 이제 부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행복 발전소를 열심히 이렇게 돌리고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40이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예요.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혹이란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유혹에 흔들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자 생각을 했어요. 비교하지 말자. 남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인데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하는 거울 하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아, 이거는 행복이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모자르다라고 한다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바로 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 나름의 행복 발전소를 돌려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도 성공이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한 길로 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생 행복 지침물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인생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지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가는 여기에는 행동 계획을 계속 거기다가 점검을 좀 하셔야 되는데 목적지가 같더라도 사실 목적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간다. 근데 공항에 갈 때 배웅을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웃과 나누겠다, 나눔을 실천하고 기부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삶은 어떻게 보면 돌아서면 허망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 여정이라면 바로 그 길은 삶이 또 충만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예일대학교의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일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1953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글로 써서 옮겨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꿈이 있고 이 목표를 글로 써서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사람들은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3%의 사람들, 글로 나의 꿈과 목표를 쓴 사람들이 나머지 97%가 이룬 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읽으면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 생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지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의 지도에는요, 목표 지점만 적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목표에 대해서 하나, 둘 써 내려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멘토가 있는가, 이 멘토가 나침판과 같은 멘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방향을,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침판과 같은 멘토가 있다면 잘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멘토도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멘토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떨려서, 그리고 그분이 확답을 안 줄까 봐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용기를 내서 손도 내미세요. 그래야지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멘토가 사람이기 때문에 100% 모든 측면에서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한 부분을 닮아간다. 이 사람의 이 멘토의 어떤 부분, 이 멘토의 어떤 부분을 내가 닮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멘토는 나에게 단소리만 하진 않아요. 쓴소리를 하는데 이 쓴소리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드림 카드입니다. 난쟁이 피터라는 책을 봤더니 이 피터가 열심히 자기가 쓴 독서 카드를 가지고요, 고객들과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드림 카드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이거야. 책에 밑줄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데, 사실 저도 한동안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이밍, 이거 정했어요. 미소 카드. 제 이름이 미옥이잖아요. 미옥 씨와 소통하는 카드. 그래서 미소 카드. 미소 그러면 일단 웃음이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컨셉을 온화함으로 했어요. 다정하게, 온화하게. 그래서 미소 카드도 만들고, 제 노래와 함께 이제 이렇게 드림 카드를 만드는데, 이것을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하기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요, 아침에 주부분들이라면 출근하는 남편에게 드림 쪽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주시기도 하고요. 등교하는 아들, 딸에게도 그동안 못다 했던 말들이 있다면 이것을 쪽지로 이렇게 남겨놓으시기도 하고요. 직장인분들이라면 직원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드림 카드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삶이 그대를 속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밥벌이를 하다 보면 힘들고 고단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만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오고, 또 이것이 행복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이 드림 카드라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좋은 습관을 들이면 결국 그것이 좋은 말하기, 그리고 좋은 말의 씨앗이 나에게도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비장의 무기는 바로 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마음을 품으시면서요, 인생의 지도를 그리시고, 목적 지도를 그리시고, 그것에 맞춰서 멘토도 만드시고요. 나침판과 같은 멘토, 나만의 드림 카드를 만들면서 매일 일상 속에서 말하기 글쓰기를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거.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꿈을 향하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나라는 단어가 영어로 me. 근데 이것을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는 단어가 돼요. me. me에서 바로 we. WE가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나를 뒤집어서 우리를 생각하는 삶, 결국은 우리가 있어야지 또 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본다면 이 구체적인 목적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생활 속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부, 나눔, 요즘 이제
재능 기부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이 어떻게 보면 봉사라는 건 생활 속에서 내가 미리 들어두는 적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도 이제는 정말 다양성의 시대 또 복합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좋은 밝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어떤 그런 리더의 모습이 바로 나 아닌 남을 생각하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라는 것이지만 나를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내가 목적에 몰입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또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적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다 무찌르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적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행복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무찌르면서 열심히 실천하셔서 새롭게 인생도 디자인하시고요.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두 가지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꿈에 대해서. 요즘 학생들이 어렵게 대학 졸업하고 졸업하는 순간 절반이 실업자예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 학생은 2만 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렵게 취직을 딱 하잖아요. 기업에서 불만이 뭐냐면 취직이 확정된 순간부터 일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입사할 때는 영혼을 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왜 일을 안 하냐? 자기의 꿈이 달성됐다는 거예요. 그 꿈이 입사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새삼스럽게 느낀 게 우리가 120년까지 산다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책을만 읽어야 되겠다. 정말 책 속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